자, 오늘이 아니라 이번 편에서는 여러 나라, 철기 시대에 나타났던 여러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학교에다 마이크를 놓고 와가지고 이게 마이크 상태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더라고. 좀 크게 얘기를 해야지 들리는 것 같아. 일단은 이거 들리는 대로 듣고 여러분들이 안 들리는 거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세요. 알겠죠? 수업 시간에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니네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면은 까지 엄청나게 써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어, 대략 한 페이지씩만 하면은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로 끊어질 것 같아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수업은 그때그때 계속 만들어가지고 쭉 업로드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페이지 그냥 쭉 해가지고 보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나라, 철기시대에 등장했던 여러 나라의 성전입니다. 철기시대 이제 철기시대 때 아까 무기도 많아지고 생산량도 많아져서 서로 싸우느라고 이제 전쟁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들끼리 합쳐져서 이러이러한 국가들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일단 이 나라들의 위치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나? 여기 나와 있죠. 요 위치는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위치가 수능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시험 문제도 많이 내고 부고, 옥동삼 한 순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여고구려는 많이 알죠? 부여고구려는 많이 들어봤는데 옥저동에 가끔 모르는 애들이 있고 삼한 들어는 봤을 거야. 어쨌든 옥저동 애들 들어는 봤을 거고 어, 이 국가들을 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좀 국가 발전 단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좀 보면은 처음에는 조그만한 지역에 이제 센 짱들이 나오겠죠. 부족장 혹은 군장이라고 합니다. 군장.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에 조그만한 군장들이 나왔을 텐데 얘네가 이제 싸우다 보면은 합쳐진다고 그랬었죠. 철기 시대 때. 예를 들어서 얘가 세니까는 이쪽 지역 먹고 얘가 세니까 여기 먹고 얘가 세니까 여기 먹고 해가지고 서로 합쳐지다 보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지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가 등장하게 되고 요 사회들 중에서 제일 센 지역에서 왕이 등장합니다. 제일 센 지역에서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시대를 소국시대라고 하고, 요 소국시대라고 하고, 요런 여러 소국이 하나하나씩 합쳐져 가지고 왕이 등장한 시대에는 보통 한 대여섯 개 정도의 부족들이 합쳐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시대를 일컬어서 부족 연맹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연맹 왕국 시대. 여러 부족들이 연맹해 가지고 한 명의 국왕을 세우는 시대였기 때문에 연맹 왕국 시대라고 하고, 예전에 각 지역에서 좀 잘 나갔던 부족장들은 이제 각 지역에서 관리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제일 센 부족장들만 이제 살아남았었고, 특히 제일 센 부족장이 바로 국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때 국왕은 말 그대로 중앙 지역의 부족장이야. 중앙 지역의 부족장. 다른 지역의 부족장들한테 터치를 할까 못할까? 야,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라고 국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터치를 하지 못해요. 요 각 지역의 원래 부족장들은 자기들이 살던 그 구역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왕이 터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국가는 전쟁할 때만 같이 이제 협동하거나 뭐 농사 지을 때나 그럴 때만 협동하고 평소에는 거의 다른 나라처럼 지내지만 어쨌든 연맹되어 있는 그런 연맹 왕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국왕이 얘네들한테 터치하고 싶겠죠. 국왕이니까. 야, 너 좀 내 국왕인데 내 말 좀 들어라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국왕이 결국은 하나하나씩 정복을 해서 결국은 자기 지역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각 지역의 부족장이었던 빨간색 부족장이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중앙의 국왕의 밑에 왕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시대는 중앙에 있는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합니다. 중앙 집권 국가. 그리고 예전에 각 부족의 고유성이 남아 있었던 지역은 이제는 그냥 지역 명칭으로 바뀌어요. 여기는 동쪽, 너는 서쪽. 옛날에는 부족의 명칭이 남아 있었어. 예를 들어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왕은 계로부야. 그 다음에 지방은 뭐 연노부, 순노부, 전노부, 뭐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의 고유성이 남아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중앙 집권 시대에는 고유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서 너는 동부야, 너는 북부, 너는 서부, 너는 남부에서 국왕을 중심으로 모든 걸 편제해 버립니다. 요런 시대로 가는 게 중앙 집권 국가이고 중앙 집권 국가는 그만큼 왕의 힘이 어떻다?
굉장히 센 시대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 다시 정리합니다. 3개의 국가 발전 단계를 거친다. 처음에는 소국 단계에서 합쳐져 가지고 총 대략 5개 정도의 부족으로 만들어지는 게 연맹왕국 시대가 두 번째 시대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대는 바로 왕이 모든 것을 집권시켜버리는 중앙집권 국가. 왕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뜻이야. 중앙집권 국가는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국가가 발전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중앙집권 국가까지 발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딱 3개밖에 없습니다. 흔히 삼국이라고 하죠. 삼국 3개가 어디야? 고구려, 백제, 신라. 이 3개 국가만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고, 이때 당시에 가야가 있었지만 안 껴주는 이유가 바로 가야는 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했다 못했다? 발전을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망해요. 연맹왕국 단계에서 신라한테 먹히기 때문에 부여도 굉장히 꽤 큰 국가였었지만 중앙집권 국가에 껴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연맹왕국 국가에 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망했기 때문에 껴주지 않는 겁니다. 삼국에. 여기까지를 알고 있으면 되고, 옛날에는 각 부족장이 자기 지역을 통치했었지만 요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왕이 지방 관리를 각 지역에 파견합니다. 자기가 직접 임명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각 지역에 꽂아주는 거야. 각 지역에 꽂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기본 틀을 갖고, 그럼 연맹왕국과 이때 당시 우리나라 어떤 게 소국인지 어떤 게 연맹왕국인지 좀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몇 분 녹화했냐? 벌써 6분이야. 빨리 해야 돼. 얘네가 최대한 수업 들을 때 필요하지 않게 하도록 내가 배려를 해주는 거야. 일단 여기 국가의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다. 이 국가 이름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국가 이름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 다 외우기 외울 수 있어? 네, 수업 시간에 내가 시키면 다 외워야 되네. 다 외워야 돼. 알겠죠? 뭔데 하면 되네. 다 깜지 아니네. 깜지 얘기만 들어도 아마 진저리가 날 거다. 그만큼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니까는. 요거를 다 못 외워도 다만 수능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는 스킬은 있습니다. 수능시험에서 이런 내용들을 지문으로 다 주면서도 반드시 하나 끼워주는 게 바로 각 나라별로의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행사 이름이야. 제천행사 이름. 제천행사 이름을 이런 내용들을 막 길게 써주다가 마지막에 제천행사 하나는 꼭 알려줘. 수능에서 대부분은.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어도 수능 문제 풀 때는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어렵게 낼 때는 물론 이거 안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수능 문제에서는 알려줍니다. 이거를. 요게 제일 핵심이야. 요거를 빠뜨리면 그날 테스트는 통과가 끝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각 국가별로 하나씩 좀 중요한 특징들을 봅시다. 부여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나라죠. 교과서상으로도 같이 체크하면서 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나라. 여기는 왕이 있네요. 그쵸? 왕이 있으면 얘네는 중앙집권 국가거나 아니면은 연맹왕국 단계겠죠.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연맹왕국에서 부여는 멸망했었다고 고구려한테 먹힙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맹체 국가. 왕이 중앙만 통치를 했었고, 왕은 딱 중앙만 통치를 합니다. 요거는 형광펜이 아니라 그냥 펜. 그냥 빨간 펜. 왕은 딱 중앙만 통치를 합니다. 그 아래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부족장들이 4개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여기는 마가, 여기는 우가, 여기는 저가, 구가,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지역을 따로 통치하는데, 이 4개 지역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출도라고 합니다. 사출도. 사출도는 이 당시 연맹왕국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여에서는 주로 문제가 나오면은 영구 아니면은 사출도가 나와요. 영구 아니면 사출도가 문제로 수능 문제에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들 수업을 할 때는 수능 문제를 기준으로 항상 설명을 합니다. 수능 문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내신 준비하느라고 수능 준비 못했어요 라고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 수능 문제까지 다 알려줘 내가. 자, 그래서 얘네들은 고대국가가 중앙집권 국가야. 중앙집권, 여기 보면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라고 설명이 나오죠. 이 고대국가로 성장을 하지 못했던 국가다. 고구려한테 나중에 먹혀요. 요 마는 말맞자죠? 말맞자. 우는 무슨 우자야? 소우자. 저는 저팔계 할 때 그 돼지자자. 구는 백구할 때 개구자. 해서 가축 이름들이 부족장 명칭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축을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가축을 좋아하고 당연히 농사는 지을 거고, 농경과 목축을 같이 병행했었던 지역이었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풍습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영고라고 하는 하늘에다가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짓고서 추수감사절식으로 해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면서 국가 사람들끼리 뭐 술 마시고 놀고 하는 축제가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부여는 12월에 있었던 영고, 여기는 동맹, 여기는 무천, 사마는 이런 거. 그래서 각 국가별로 제천 행사 이름을 반드시 알아둬야 돼. 이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영고는 12월에 하는 지금의 동지라고 하는 그 명절하고 비슷합니다. 명절이 축제죠. 그런 거랑 비슷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순장은 지배층이 묻으면은 사람들을 같이 따라서 묻는 거죠. 여기 보면은 순장된 사람들인데 하인들을 같이 묻어버리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죽어서도 이 하인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죠. 하인들 이제 사후세계에서 같이 쓰라는 거죠. 순장 풍습. 이건 근데 부여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풍습인데 부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거는 형이 사망하면은 형수를 동생이 데려가요. 형수를 동생이 결혼해서 같이 삽니다. 왜냐면은 형이 사망하면은 돈 벌어올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형수를 이제 동생이 데려다가 이제 먹여 살리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여랑 고구려에 있었던 약간 특이한 결혼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혼 제도. 그다음에 일책 12법. 이거는 한 개를 잘못하면은 12배로 배상하는 법이야.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절도를 했으면 그거 12배로 갚는 거야. 그게 일책 12법인데 요거는 고구려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부여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 그 내용들 잘 기억하고, 비슷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얘네도 5개 부족 연맹이야. 여기는 아까 왕이 있었고 그 옆에 마가우가 저가 구가 4개가 있었죠. 그래서 총 5개 부족이야 얘네도. 고구려도 대표적인 5부족 연맹 국가입니다. 얘네는 그리고 나중에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는 나라입니다.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해서 왕이 각 지역의 모든 지방관들을 보내가지고 전국을 다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연맹왕국 국가였을 당시부터 상가나 상은 재상, 국무총리를 얘기하고 고추가 좀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여기도 가짜가 붙은 사람들이 좀 높은 부족장들을 의미하죠. 이 당시에 가짜가 붙은 사람들이 부족장들을 의미하는 거야. 이러한 부족장들, 대가들이라고 합니다. 이 고구려의 부족장들을 대가, 얘네들 상가 고추가들을 일컬어서 큰 부족장, 대가라고 합니다. 대가. 가는 부족장이라는 뜻이었어서 당시에. 걔네들이 사자, 조의, 선인이라고 하는 각자의 관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요 내용이랑 똑같은 거야. 왕이 원래는 관리들을 다 데리고 있어야 돼. 근데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지방의 부족장들도 지네들도 왕처럼 관리를 다 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왕 밑에도 사자, 조의, 선인이라는 관리가 있었지만은 각 지역의 상가, 고추가들도 지방에서 사자, 조의, 선인이라고 하는 관리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아직 국가가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통합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고구려 초기 국가의 모습이 알겠죠? 관리를 거느리고 지방 통치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상태에서의 왕은 지방에다가 터치를 한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방에 터치를 못하죠. 지방에 터치를 하는 건 나중에 중앙집권 국가일 때 얘기야. 중앙집권 국가일 때는 왕이 지방에다가 자기가 임명한 관리들을 다 보내가지고 지방을 일일이 통치를 하지만은, 여기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각 지방에서는 부족장들이 짱이야. 여기서 부족장들이 그냥 왕이야. 그래서 왕도 함부로 터치를 못했고, 만약에 국가에 큰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왕 혼자서 또 결정을 할까 못할까? 결정을 못해요. 왕이 혼자서 결정을 못하고 이 부족장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서 야 이거 할까 말까라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초기 국가들은 대부분은 회의체가 있는데 고구려의 회의는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제가회의. 나중에 나오겠지만 백제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회의체가 나옵니다. 여기 정삼회의라고 5페이지에서 볼 겁니다. 정삼회의. 그리고 신라에서도 허백회. 이거는 초기 국가들이 발전하지 못한 단계에서 지방 부족장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회의체들이 삼국에서는 계속 쭉 남아가지고 국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고구려 내용. 제가회의는 중요합니다. 제가회의. 그리고 고구려 문제에서 주로 이제 나오는 게 동맹. 이거 우주적 연맹은 평화표현을 쳐라고 그래, 진짜. 동맹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맹은 10월 달에 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명절이랑 비슷해요? 추석이랑 좀 비슷하죠. 추석이랑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서욱제라고 하는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결혼 풍습. 이거는 그 대릴 사회지 알죠? 결혼하면은 남편이 여자 집 가서 사는 거야. 이건 남자가 좀 불편한 거죠. 나중에 조선시대 때 여자가 남편 집에 가서 무슨 살이 한다고 그래? 시집살이 한다고 그러죠. 그거는 여자가 불편한 거예요. 시집살이는. 근데 대릴사회제는 남자가 불편한 제도였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옛날에 그만큼 남자가 여성들을 위해서 희생했었던 시대가 있었다. 즉 약간 남자와 여자의 지위가 공평했었던 시대가 있었다. 약간 민주적인 시대였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 서욱제 대릴사회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면 됩니다. 서는 사위서자 한자로 사위의 집을 여자 집에서 지어줬었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는 거야. 대릴사회제 잘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욱제 고구려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서욱제랑 동맹이 이제 문제가 나오고, 제가회는 워낙 이제 이따 밑에서도 다시 나오니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옥저동해로 가겠습니다. 옥저동해는 중요한 거는 얘네는 왕도 없어. 왕도 없으면은 여기 세 개의 국가 단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첫 번째, 즉 소국 국가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부족장들이 흩어져 가지고 나라를 지배하는 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왕이 없어. 연맹체로도 발전하지 못하고 고구려한테 먹혀요, 얘는 나중에. 자, 각 지역을 지배하는 군장들을 뭐라고 했었냐면 읍군과 삼로라고 합니다. 여기 지역을 지배하는 부족장들 있죠. 이 부족장들이 얘는 읍군, 얘는 삼로, 얘도 읍군, 삼로, 읍군, 삼로 막 그런 식으로 각 지역을 흩어져서 따로따로 지배했었던, 아직은 좀 통합되지 못한 초기 국가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였던 거야. 옥저동에는 조그만 나라였었다. 조그만 지역 소국으로 찢어졌었던 나라였었다. 옥저의 중요한 풍습 중에 하나는 민며느리제입니다. 민며느리제. 옥저는 요거 하나만 공부하면 됩니다. 민며느리제는 나중에 조선시대 때 있었던 시집살이야. 시집살이. 이게 며느리가 남편 집에 가서 사는 여자가 불편한 제도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당시에는 여러 결혼 풍습이 있어서 남녀가 차별되지 않았었던 우리나라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근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남녀 평등은 약간 민주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해는 책화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해 문제에서 주로 이걸로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했을 경우에는 변상해 주는 제도야. 즉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체커라는 제도가 이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각 지역이 아직은 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다른 지역을 영역을 침범하면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변상해줘야 되는 제도야.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이 옥저나 아니면 동해 같은 나라는 여러 지역으로 찢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찢어져 있다. 아직 이렇게까지 통합이 되지는 않은 나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지도 못하잖아. 지금 넘어가지도 못하게 해놨잖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체커라는 제도는 당시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무천 이것도 추수감사절 비슷한 거, 추석이랑 비슷한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서만 보겠습니다. 서만은 얘네도 처음에는 소국으로 시작해요. 이런 소국으로 시작하여 이런 소국으로 하나하나 소국으로 시작을 했고, 이 사만이 아까 지도에서 봤었지만은 마한, 진안, 변안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마한에서 제일 유명한 소국은 이거보다는 이걸로 보는 게 낫겠다. 잠깐만. 자, 여기 봅시다. 마한에서 제일 유명한 소국은 백제국입니다. 백제국이나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중에 어떤 나라가 마한 전체를 다 차지할까? 백제가 다 차지하겠죠? 그쵸? 백제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거야, 나중에. 오케이? 그 다음에 진안은 여기 사루국, 이게 나중에 신라야. 얘가 제일 유명해서 진안 전체를 다 차지합니다. 사루국 외에도
수십 개의 소국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수십 개의 소국이 백제국, 목지국 말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여러 마한 안에. 그리고 진안 안에도 사루국 외에도 수십 개의 소국들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찢어져 있었다. 요거 하나가 뭐 사루국, 요거 하나가 목지국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가 백제국 이런 식으로 찢어져 있는 상태였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변환에서 제일 유명했던 소국은 구야국입니다. 구야국은 나중에 뭐가 될까? 가야가 되겠죠. 가야입니다. 가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국 단계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던 나라이다. 소국 단계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마한의 목지국 지배자가 일단 짱이었었어. 목지국 지배자가 짱이었었는데 얘는 나중에 없어져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중요한 거는 여기야. 마한은 백제가 다 차지하고, 진한은 사루국이 차지하고, 변한은 구야국이 차지한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진 않아. 별로 중요하진 않고, 요 형광펜 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외우면 되는 거야. 사만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은 바로 철기 문화. 남쪽 지방에 철광지 생산지가 있었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사만 지역 철기가 여기 나오나? 안 나오네. 사만 지역에 철기가 문화가 발달하고, 여기도 남쪽 지방이기 때문에 벼농사가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구례라고 하는 공동 노동 조직, 서로 일을 떼거지로 가서 도와주고, 또 이쪽 집 일을 끝나면 다른 집 가서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그런 두레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변환의 철이 굉장히 우수해서 당시 이제 한나라가 우리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낙랑군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했었어요. 군현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었다고 여기 얘기했었습니다.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군현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었는데, 이 중에서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게 낙랑군이라고 하는 게 평양지방에 있었어요. 그 평양지방에 이거를 수출할 정도로, 당시 평양에 중국인들이 있었던 거야. 중국인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낙랑지방에 철을 수출을 하고 일본에도 수출을 할 정도로 굉장히 변환의 철이 우수했었다 라는 건데, 이 변환의 가야가 나중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가야도 특징이 똑같아. 가야도 철이 발전하고 남쪽 지방이니까 벼농사가 발전해요. 나중에 가야 한번 먼저 볼게요. 지금 가야를 보면은 변환에 벼농사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철기 문화가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철기 문화, 낙랑과 왜 수출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야 내용도 이걸로 거의 끝나는 거야. 아까 위에서 여기 변환 내용을 봤던 여기 4페이지에 여기 사만 내용으로 가야의 내용까지 거의 끝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가 일단 중요하고, 철기랑 벼농사가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로 사만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재정 분리 사회라는 게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당군왕검이라는 내용을 보면 제사를 지내는 종교인과 정치를 하는 정치인 일치하는 재정일치 사회라고 했었죠. 이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재정이 분리가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랑 종교하는 사람이 서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신지와 읍차라고 하는 사람은 군장이야, 군장. 정치하는 사람, 정치적인 왕이야. 왕을 의미하고, 여기 위에서는 읍군삼루라고 했었죠. 읍군삼루. 옥조랑 동해에서는 읍군삼루라고 하는 군장이 있었는데, 얘네가 각 지역 소국을 다스리고 있었고, 사만은 신지랑 읍차라고 하는 각 지역의 소국이 각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가 나중에 뭐 이쪽 지역은 백제가 다 차지하고, 뭐 이쪽 지역은 신라가 다 차지하고, 뭐 이쪽 지역은 가야가 다 차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신지읍차가 지도를 했었고, 얘네가 정치적인 왕이야. 그리고 종교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사만에만 있었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천군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얘네는 종교적인 구역인 소도를 관할합니다. 이 소도는 신성한 구역이야. 여기는 정치적인 지도자도 가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신성한 구역으로 우리가 생각되고 있는 게, 교회에서는 어디가 신성한 구역? 미안. 기독교에서는 어디가 신성한 구역이야? 교회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성당, 그리고 불교에서는 절이 신성한 구역이죠.
당시 소도가 바로 그 절, 뭐 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천구는 말 그대로 그냥 목사님이야, 목사님. 목사님이고 뭐 스님이고 신부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이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함부로 못해. 나 왕이야. 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못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각 지역의 부족장들, 왕이란 말이야. 아직 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당시 제일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소도에 가서 함부로 하지도 못했고 만약에 범죄자가 도망가도 왕이 함부로 잡으러 못 왔어. 왕이 함부로 잡으러 못 왔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 25분이나 있어.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확인 문제는 다음 시간에.